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문학평론가 박평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4회에 걸쳐서 무려 2주간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책걸상 시작하고 나서 1년차 때는 특집 방송 정말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게요. 왜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아무 특집이나 막 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 책을 안 읽어보려는 이 JYP의 그렇게 얘기를 하냐? 험수와 그게 하나가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당시만 하더라도 약간 그 YG나 JYP 둘 다 약간 의욕 과잉이어가지고 우리들이 살면서 40년, 50년 동안 읽었던 재밌는 책들을 막 마구마구 좀 이렇게 방출해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점점 그게 미천이 떨어져서 그래서 한동안 특집을 잘 안 하다가 오랜만에 저희가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뭐 예상하시겠지만 여름휴가 특집. 네, 여름휴가 특집을 그래도 우리가 빼놓지 않고 막 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포맷을 조금 바꿔서 저희가 재작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여름휴가 특집을 하면서 대체로 뭐 캐리어에 챙겨 넣으면 좋을 책, 뭐 이런 분위기로 많이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각자 재밌게 읽었던 책 플러스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그냥 여름휴가 때 읽으면 좋을 법한 책 이런 것들을 그냥 따지고 보면 약간 성의 없이 아, 왜 열심히 기획해서 해놓고 성의 없이 골랐었는데 이제 오늘은 진짜 네 편을 약간 컨셉도 다 약간 바꿔서 저희가 해봤습니다. 여름휴가 특집인데 4회분이 각각 다 주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오늘 다룰 주제는 휴가지를 배경으로 한 소설. 너무 어려웠어요. 어렵더라고요. 네. 전 안 어려웠는데. 자, 댓글 소개 먼저 해보죠. 세바공님, 어렵지도 지루하지도 않게 영화 보듯이 금세 읽었네요. 저는 조남주 작가의 짧지만 강력하고 정확한 상황 묘사 작법이 82년생 김지영과 많이 닮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에피소드들도 있었지만 재미있게 평소 생각 없이 바쁘게만 사는 습관을 반성하며 잘 읽었습니다. 이제 조남주 작가님 입덕해야겠네요. 박평님, 좋은 책 세상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읽어봐 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사하 멘션 편 들으시고. 네. 별명님께서도 이런 댓글 남기셨어요. 사하 멘션 편 잘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 최근에 읽은 민음사에서 나온 소설 두 권이 생각났습니다. 장강명 작가의 산자들, 그리고 이혁진 작가의 사랑의 이해. 두 작품의 공통점이라면 우리 사회 현실의 단면을 기민하게 포착해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작가의 말에 박혜진 편집자님에 대한 감사가 담겨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박평님의 손을 거친 작품들이 속속 선보이는 모습에 제가 왜 뿌듯해질까요? 네. 야, 이거 박평이 주변 사람 풀어서 쓴 거 아닙니까? 장강명의 산자들도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이거 방송 듣고 제 주변에 어떤 분이 너무 지나치게 호평을 하는 건 아니냐, 과장 아니냐, 웬일이냐 JYP가. 혹시 그런 집에 계신 높으신 분? 아니 다른 청취자분께서 진짜 어지간하면은 그렇게까지 훌륭하다고 얘기 안 하는데 진짜 그렇게 좋았냐라고 물어봐서 좋았다고. 근데 실제로 훌륭해요. 네. 이 방송 듣고 좀 많은 분들이 책을 구입을 하셨으면. 그 이혁진 작가의 사랑의 이해도 저희가 이미 다 읽었는데 이것도 이제 방송에서 한번 다뤄보자라고 지금 논의 중인데 이것도 참 괜찮았습니다. 네, 정말 좋았고 이 이혁진 작가의 사랑의 이해는 박평이 먼저 권했고 자기 책 자기가 했다고 하지만 정말 좋았다고 권했고 JYP가 먼저 읽었죠. JYP가 한 반쯤 읽을 때 이제 그 식사하면서 YG한테 야 읽어봐라 정말 재밌다 해서 읽었는데 바로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할 때 그 약간의 두려운 마음이 항상 공존하거든요. 누구나 있죠. 네. 그리고 특히나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성격 나쁜. 네. 솔직하게 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아주 고급 독자분들이어서 항상 이렇게 두려움과 함께 이렇게 이렇게 던지기만 하고 이게 어땠냐라는 걸 잘 못 물어보겠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랑의 이해도 일단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만 드리고 제가 먼저 물어보진 않았는데 재밌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는 다행이었어요. 사랑위에는 너무 좋은데 생각보다 많이 안 읽히는 것 같아서 그게 오히려 속상하더라고요. 우리 조만간 본격적으로 한번 그 책도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지 땡땡땡땡님 랩걸 너무 재미있습니다. 읽는 내내 오버스토리에 나오는 여자 생물학자가 호프 자런을 모델로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호프 자런이 빌이랑 결혼할 거라 예상하며 읽다가 클린트랑 결혼한 걸 알게 되었을 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호프 자런의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한 해에 나무 한 그루씩 심으려고요. 네. 네. 그 렉걸은 저희가 1년차 때 스테디셀러로 만든 책이죠. 책걸상이. 아 우리가? 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개하기 전에는 별로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가 우리가 소개한 다음에 뭐 유시민 씨가 딸에게 권했던 책이다라든지 이러면서 화제가 돼가지고 책들이 많이 팔렸죠. 유시민 씨 덕분이겠군요. 난 진짜 우리 때문인 줄 알았네. 이 댓글에 대해서 그 다음 댓글이 추가로 달렸는데요. 세바공님이 실제로 대화해보면 더 멋진 여성 과학자세요. 크크크. 빌과의 관계도 범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고 네, 이렇게 그래서 해주셨습니다. 네, 수지 땡땡땡땡님께서 아니 호프자론과 이야기를 나눠보신 거예요? 와우, 현실 과학자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이 매력 있었어요. 라고 놀라서 댓글을 남기셨어요. 야,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세바공님은 호프자론하고 뭔가를 얘기를 나눠봤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게 이제 세바공님께서 그 미국의 볼티모어에 있는 한 대학에서 어쨌든 의공학 쪽에서 재직하고 계시는 현지 과학자시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네, 그래서 무슨 학회에서 뵌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댓글로 달렸어요. 세바공님이 제가 스토커 기질이 조금 있어서요. 팬레터 보내고 스카이프 요청했더니 받아주시더라고요. 너그러우신 호프자런님. 아, 그러니까 실제로 만난 건 아니고 스카이프로. 그게 어디야? 그게 어디예요? 응. 그게 어디야? 재밌네요. 보니까 세바공님이 굉장히 적극적이신 게 네. 그 페이스북에서도 저한테 그 페이스북 메시지로 말 먼저 거셨거든요. 너 YG냐? 이야기 나눠보시고 어떠셨을까? 이제 안 떠나시는 걸 보니까 호프자런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의 그 느낌하고는 사뭇 달랐겠죠. 자, 러브 땡땡땡땡님의 댓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제게 책걸상이 다른 책 프로와 대체 불가한 이유는 하나의 책을 세 개의 세상이 보고 그 안에 혹은 그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해석을 정제되지 않은 유성이 쏟아지듯 제 세계 안으로 생생하게 전달해주기 때문입니다. 지식 자체를 넘어 지식을 바라보는 눈, 지식을 연결하는 고리, 지식을 나누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댓글에 또 우아한 댓글이 추가로 달렸습니다. 네, 진공상태님께서 JYP님이 말하시면 맞아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반적인 시선을 느끼게 되고 YG님이 말하시면 오 그렇구나 싶으면서 몰랐던 사실에 대해 알게 되고 박형님이 말하시면 대박 이러면서 감탄을 하게 된달까요? 역시 평론가구나 싶게 모르고 넘어갈 뻔했던 것들에 대해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가장 늦게 조인하셨지만 어느새 4인방의 한 멤버가 되신 HB님은 작가다 싶은 감수성과 독서력, 자신만의 취향 등등 책걸상에 너무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러브 땡땡땡땡님 덕분에 써보게 되었네요. 야, 너무 아름답네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런가요? 그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일반적인 시선. 네. 보통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발언하는 JYP. 요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책 소개하는 방송을 진행할 깜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네. 제가 그 다른 아이디 파가지고
그 선풀 하나 남겨주려고요. 음. JYP가 실제로 아는 게 훨씬 많은데 컨셉이다. 컨셉이다. 보통 사람 컨셉을 하고 있는 거다. 아유, 아닙니다. 네, 별 말씀. 보통 사람 코스프레. 보통 사람 코스프레. 자, 오늘 말이죠. 여름 휴가 특집 1탄입니다. 2019년 여름 휴가 특집 1탄 휴가지를 배경으로 한 소설. 각자 한 권씩 골라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각자 한 권씩 골라오기로 한 게 아니라 JYP는 이미 딱 자기가 소개할 거 정해놓고서 이 컨셉으로 하자. 책을 먼저 정해놓고 정해놓고. 그 책에 맞는 컨셉을. 티 났어? 네, 티 났죠. 지금 보니까 책도 지금 맨 위에 지금 딱 가지고 왔잖아요. 네, 지금 재밌는 거는 저희가 보통 이런 식으로 각자 하나씩 골라오기로 할 때는 겹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골라온 책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나는 뭘 골랐다라고 서로 공유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지금 4개의 특집을 준비하면서는 서로 아무런 공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몰라요. 서로 뭘 갖고 왔는지를. 그래서 오늘 잘하면 누군가 하나 바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절대 겹치지 않을 것 같아요. 겹친다면 뭐 그것도 대박이긴 하죠. 네. 네. 자, 휴가지를 배경으로 한 소설. 아까 찾기 어려웠다고 그랬는데 네. 꽤 많지 않습니까? 저는 잘 떠오르지 않았고 그리고 휴가지라 함은 보통 이렇게 어딘가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한동안 한국 문학 작품들이 다 방 안에 있는 그러니까 어딘가에 사실 나가야 사건들이 이렇게 생기고 이제 엉키고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엉키고 뭐 이런 건데 그러지 않은 시기가 길었어요. 그리고 그 시기 때 제가 이제 한국 문학에 입덕을 하여서 많이 읽었던 터라 잘 떠오르지 않았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추천할 만한 작품이냐 여기서 좀 걸러지는 것도 많고 그래서 네. 좀 어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딱 한 권 있었는데 이게 신간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소설이었어요. 저도 오래된 소설이에요. 저도 좀 찾아보려니까 막 그 두뇌를 풀가동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압도적으로 남아있는 책 한 권이 딱 떠나지를 않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걸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네. 자, 그럼 뭐 박평부터 한번. 네, 박평부터 한번 해보죠. 저는 그 알베르토 모라비아의 경멸이라는 작품이에요. 그 고다르가 경멸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네. 이제 이 작품을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장르익 고다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네. 이 작품 제가 그 이탈리아 소설이 사실 한국에 번역된 작품이 많지가 않고 그리고 번역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아남는 책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뭐 이탈로 칼비노라든지 뭐 이렇게 몇몇 유명한 작가들을 에코라든지를 제외하면 많지 않은데 이 알베르토 모라비아의 작품 중에서 경멸은 비교적 오랫동안 계속 번역이 새로 되고 읽히는 편이고 저도 이 책을 읽게 된 거는 사실 2016년도에 새로 번역이 되어서 다른 출판사에서 나오면서 알게 됐어요. 처음 이제 초판이 출간된 거는 1954년도.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책이죠. 네. 그리고 54년도. 네, 실제로 고다르 감독이 영화를 만든 게 63년이네요. 네, 네. 네. 근데 이 작품의 배경은 당연히 이탈리아 안에 이제 로마인데요. 로마에서 이제 일들이 벌어지다가 카프리라는 섬으로 여행을 가게 돼요. 카프리. 네. 카프리의 깊은 밤. 카프리의 깊은 밤. 네. 그래서 카프리라는 섬 저도 뭐 이렇게 휴양지로 각광받는 장소다라는 건 좀 알고 있고 또 일포스티노라는 그 이제 네루다 이야기가 나온 일포스티노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배경의 또 섬이 나오는데 그 섬이 또 카프리 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카프리에서의 2박 3일 그리고 로마에서의 9개월 이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작품이 이제 경멸이라는 작품이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배경만 들으면은 되게 상큼한 내용일 것 같은데 엄청난 이제 부부간의 불화 그리고 그 부부가 불화를 좀 이기기 위해서 카프리로 가지만 아름다운 곳에서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지 못한 비극은 배가 되잖아요. 끝내 이제 파국에 치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고다르의 영화도 보지 못했고 이 소설도 읽어보지 못해서 지금 뭔가 되게 혹시 막 마지막에는 막 YG 스타일로 막
피가 낭자하고 막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냐면 이제 전도 유망한 극작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목표는 이제 유명한 이제 희곡 그 작품을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목표고 시나리오 작업도 해서 이제 촉망받는 작가예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평범한 타이피스트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여성은 그냥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남자가 무리를 해서 빚을 져서 집을 사요. 근데 집을 사자마자 이 여자가 좀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난 너랑 같이 잠을 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대체 왜? 라고 하니까 너는 잘 때 자꾸 문을 열어놓고 자. 창문. 근데 그러면 자꾸 닭소리가 들려서 내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니까 난 따로 잘래. 그래서 그럼 내가 문을 닫고 잘게. 같이 자자. 아니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계속 어긋나기만 하고. 왜 굳이 같이 자려고 그럴까?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문제의식을 가지면서부터 이야기들이 점점 점입가경이 되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카프리도 가는 거예요, 네. 둘이서? 네. 그러다가 이 남자가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돼요.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만들 건데 너 거기에 시나리오 작업을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받아서 그 작품을 쓰기 위해서 이제 카프리 섬을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상황들을 좀 타개해 보고자 같이 그 영화 제작사 그리고 그 영화를 만드는 감독 그리고 자기 와이프 본인 이렇게 이제 카프리로 떠나게 되는 이야기. 굉장히 주관적인 시선에 의해서 이야기들이 돼요. 이 극작가.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고 사건이 생긴다기보다는 계속 이 와이프에 대해서 혼자만의 어떤 망상과 사실은 근데 그럴듯한 어떤 망상들에 계속 빠지는 거죠. 실제로 와이프가 그랬는지는 모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소통이 없고. 되지 않고 사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진실을 대면하는 게 또 무섭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직면하는 어떤 순간들에서는 계속해서 피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도 뭔가 뚜렷한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지 않고 그래서 이게 이야기들이 계속 겉도는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해서 겉돌고 이 남편이 느끼는 것들 제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나를 경멸하는 것 같아. 이게 한번 생각이 되기 시작하니까 모든 행동들은 그 생각에 맞춰서 다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였는데 일단은 몰입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어떤 부부의 권태, 불화를 다룬 어떤 장르 중에선 정말 단연 최고가 아닐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너무 디테일하게 잘 쓴 작품이에요. 네. 뭐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카프리의 깊은 밤보단 재미없을 것 같아요. 카프리의 깊은 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아니 영화죠. 유명한 영화죠. 아니 그 유명한 영화인데 그게 원작 그런 소설이 원작 있나요? 소설 같은 게 있어요? 아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 영화보다 재미없을 것 같아요. 카프리의 깊은 밤은 그 영화는 약간 살색 많이 나오는 영화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네네. 에로 영화죠. 네. 박평은 모르겠죠. 네. 80년대 후반쯤에 나오기 시작해서 틴토 브라스라는 네네. 감독의 스타. 그 틴토 브라스가 되게 그 에로 영화계 거장으로 거장으로 꼽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카프리의 깊은 밤이라는 영화가 격정 멜로 이런 영화인데 대박 히트를 쳐서 아마 카프리 사는 분들은 틴토 브라스를 굉장히 존경할 겁니다. 그 영화 때문에 관광객이 더 많이 왔을 테고 아마 2편, 3편, 속편들도 쭉 만들어지고 했던 알베르토 모라비아의 경멸을 지금 틴토 브라스 떠오르는 걸 어떻게 에로 영화로 받은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1포스티노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네. 훨씬 우아한 영화로. 네. 그래서 이 작품을 읽다 보면은 되게 재밌는 요소들이 많은데 일단은 그 심리가 이렇게 혼자 계속해서 망상에 빠져가는 남편의 심리도 되게 재밌지만 이 오디세이 이 영화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 오디세이에 대해서 영화 감독과 이 희극 극작 이 사람은 연극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그 관점이 다르거든요. 오디세이에 대해서 막 그 논쟁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 되게 재밌어요. 예를 들면 그 영화 감독은 오디세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디세이가 이제 오디세우스가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오는 얘기잖아요. 돌아오면 이제 와이프인 이제 페넬로페가 있는데 계속해서 돌아오는 시간이 유예가 되고 빨리 돌아오지 않았던 건 집에 오기 싫어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린 건 집에 오기 싫어서이고 왜 그러냐면 페넬로프와 다시 만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천박한 어떤
그런 상업적인 어떤 시선에서 자꾸 그 오디세이를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근데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왠지 이 이야기가 자신의 부부에 대한 것 같기도 해서 이런 오디세이라는 어떤 고전의 텍스트를 놓고 계속 설왕설래하면서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들도 되게 재밌는 지점이에요. 그 이제 현대 소설에서 이제 의심이나 망상을 주제로 뭐 주인공이 미쳐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다 못해서 자기 자신까지도 이제 그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설정의 소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약간 이 소설이 약간 그런 소설들이 좀 원조격인 소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심리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가, 실체와 이제 그 무관하게.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했었던 소설 중에 붉은 낙엽이라고 네.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도 사실 설정만 놓고 보면은 좀 비슷한 이제 서로 진실의 소통이 안 되는 네. 상황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망상을 가지고 타인을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뭔가 더 상황이 더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는 그런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이렇게 지옥이라는 게 내면에 자기 마음속에 네네. 있다라고 할 때 딱 그런 것 명제를 자, 잘 보여주는. 알베르토 모라비아이의 1954년작 경멸. 뭐 훌륭한 책일 것 같긴 한데 휴가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로마에서 9개월, 카프리 섬에서는 2박 3일이란 말이죠. 네. 이거 약간 반칙 아닙니까? 카프리 섬에서는 2박 3일밖에 없는데 뭐 로마도 휴가지라고 그냥 치고 우리 휴가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2박 3일 같은 시간이죠. 아주 긴 비겁한 인생에 변명인 것 같은데. 긴 인생에서 지금 박평 살짝 목소리 작아지면서 근데 뭐 로마가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는 일상이겠지만 우리한테는 뭐 휴가지일 수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 박평 이 책 선정하는데 한 3시간 투자했다. 4시간 걸렸어요. 네, 4시간 걸렸어요. 진짜 자, 어려웠어요. 그 정도 하고요. 그러면 YG 픽으로 해가지고 네 휴가지를 배경으로 한 소설. 저는 센 소설이죠. 뭐? 센 소설. 그 이제 우리가 첫 번째 1년차 때 여름휴가 특집을 하면서 권했던 책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뒤늦게 책걸상에 합류해가지고 그 편을 못 들으신 분들이라면 꼭 읽어야 될 여름에 읽어야 될 책이 그 스콧 스미스의 심플 플랜입니다. 스콧 스미스의 심플 플랜. JYP가 정말 최애하는 소설인데. 그러니까 그건 YG도 최애하는 소설이에요. 근데 그게 휴가지를 배경으로 아니요.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심플 플랜이 1993년에 스콧 스미스가 낸 책이고 스콧 스미스가 굉장히 과작이에요. 지금까지 심플 플랜으로 데뷔해서 대박을 터뜨린 다음에 2019년 지금까지 책을 딱 2권 냈어요. 지금 설마 루인즈 소개할 겁니까? 네, 루인스 소개할 겁니다. 그 우리말 제목이 뭐죠? 폐허? 폐허. 네. 폐허는 휴가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야? 폐허가 휴가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죠. 지금 JRP 읽어놓고서도 지금 그 가물가물한 무슨 건데. 아마존 강 뭐 이런 오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콧 스미스의 심플 플랜은 정말 90년대 최고의 소설이라고 해도 뭐 손색이 없을 정도의 훌륭한 소설인데 1993년에 스콧 스미스가 그 책을 펴낸 다음에 13년 후에 그러니까 2006년에 펴낸 책이 루인스라고 하는 원제를 가지고 있는 책인데 우리나라 말로 2008년에 폐허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 즈음에 이 원작을 토대로 한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었는데 이 폐허의 설정이 어떤 설정이냐면 이 두 쌍의 젊은 20대 커플이 있습니다. 근데 그 20대 커플이 멕시코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어요. 멕시코였구나. 네, 멕시코 휴양지, 멕시코 해변에서 이제 휴가를 보내고 있다가 그런데 이제 처음에 해변을 가면 처음에는 뭐 즐겁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좀 무료하잖아요. 물놀이도 어느 정도 했고 등등등 해서 그래서 뭔가 좀 익사이팅하고 흥미로운 어드벤처거리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휴양지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친구가 된 독일 또래가 동생이 근처에 있는 마야 유적지를 가서 탐방하고 온다고 했는데 소식이 끊겼어. 연락이 안 돼. 우리 할 일도 없고 심심하니까 내일 동생 찾으러 같이 한번 가볼래?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멕시코 휴양지로 휴가를 갔던 그 두 쌍의 커플과 그리고 동생을 찾으러 가야 된다라는 그 휴가지에서 우연히 만난 이 독일인이 같이 그 다음날 찝을 타고 현지 가이드인을 고용해가지고 그 고대의 유적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그 현지 가이드는 나는 더 이상은 가이드 못하겠어. 나머지는 너희들끼리 찾아가 봐. 여기서 더 들어가면 뭔가 위험한 곳이야. 네. 신성한 곳이라서 우리는 사람은 가면 안 돼. 뭐 이런 분위기로 거절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가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뭐 그 탐험대 그 독일 친구의 동생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탐험대가 있는 것 같은 그 유적지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동생을 찾으러 이제 그 유적지로 딱 가죠. 가는 순간 그 유적지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 골 때리는 소설인데요. 그거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미없습니다. 아니 엄청 근데 엄청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뭐가 재밌어 그 책이. 이게 JYP랑 저랑 이제 극적으로 갈리는 부분 포인트가 다른데 JYP는 일단은 약간 초현실적인 어떤 공포를 자극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약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이 소설은 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밀실 공포의 거의 전형적인 공포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소설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나 이 소설이 높은 그 평가를 받았냐면 처음에 책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2006년에 책이 나왔을 때 예약 판매만으로 아마존 종합 80위에 올랐었어요. 그리고 예약 판매 당시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순위에도 올랐는데 책이 나오자마자 아마존 종합 4위까지 오르고 나서 며칠 후에 바로 1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금방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근데 그 기록을 당시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게 다빈치 코드였어요. 근데 그 다빈치 코드의 기록을 이제 이 소설이 깼고요. 그리고 현대 공포 소설의 대가 중에 할 만한 사람이 스티븐 킹이잖아요. 스티븐 킹이 이 소설을 읽고 뭐라고 평을 했냐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율스러운 폐쇄 공포 스타일의 수작. 네, 그래서 저는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아마 그 밀실 안에서 그 이제 폐허가 그 한정된 그 폐허 안에서 갇혀 있는 그 두 쌍의 커플을 포함한 휴가를 가서 갇힌 두 쌍의 커플을 포함한 사람들의 상호작용, 막 살려고 하는 몸부림. 그런데 그걸 이렇게 압도적으로 눌러버리는 되게 초현실적인 공포. 보통 이제 미국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영화들을 보면 그런 설정에서 한계 상황의 어떤 인간성을 잃어가는 어떤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그 심리를 좀 더 들어가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 좀 그런 걸 잘 볼 수 있는 소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플롯이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그냥 폐허의 영문도 모른 채 갇혀요. 그리고 빠져나올 수는 없고 그리고 그 폐허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어떤 초현실적인 공포가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하여튼 무지하게 답답하고 끈적끈적하고 정말 늪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맞아요. 그 느낌 읽게 되는 소설이고요. 뭐 끝까지 꾸역꾸역 읽긴 했는데 제가 왜 재미없다고 아까 단정적으로 말했냐면 이 심플 플랜하고는 분위기도 다르고 재미의 어떤 수준도 크게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심플 플랜이 그런 거죠. 심플 플랜은 굉장히 서늘하고 그리고 뭔가 초현실적인 공포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에서 우연과 우연 그리고 의도가 겹치면서 생기는 비극들, 잔인성 이런 것들이 막 극대화하는 스토리텔링이 장점인 소설이었다면 이 폐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도저히 보통 사람으로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초현실적인 힘을 가진 어떤 공포스러운 존재가 옆에 다리를 틀고 있고 이제 그
그 공포에 이제 소나기 안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헤어나오려고 막 허우적대지만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열패감과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데 그 안에서의 그 사람들의 그 공포스러운 심정 그걸 이제 굉장히 그 배경에 맞게 막 끈적끈적하고 그래서 YG는 심플 플랜보다 폐허를 더 좋아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네, 그렇지는 않죠. 네, 그렇지는 않죠. 심플 플랜이 최고지만은 휴가지를 다룬 소설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 폐허가 저한테 줬던 그 아주 그런 강한 압도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야, 이 소설을 소개하지 않고서는 심플 플랜은 JYP가 평생 읽은 모든 소설 중에서 탑 10 안에 들어가는 정말 최애 소설 중에 하나고요. 정말 훌륭한 폐허는 100등밖에 있는. 심플 플랜은 안 읽었죠. 심플 플랜 읽었어요. 네. 제가 책걸상 하면서 심플 플랜 얘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읽었고 너무 좋은 소설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최근에도 댓글로 책걸상 애청자분에게도 그러니까 자기는 소설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읽다 보면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너무나 많이 든다라는 댓글을 남겨놓으셨길래 제가 이제 2권을 권했죠. 한 섬에 있는 서점이랑 심플 플랜 한번 읽어보세요. 전혀 느낌 다르잖아요. 하지만은 되게 소설의 매력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네. 그런데 폐허 되게 저는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그 링 읽을 때 그 오싹오싹했던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느끼고 싶으신 분이라면 완전 심리적인 공포를 네. 잘 경험할 수 있는 작품. 공포스럽긴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소설이라서 경멸도 그래요.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다 싶어서. 그리고 되게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폐허는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자,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책들은 휴가지를 배경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왠지 여름 휴가철에 읽기에는 좀 거시기 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이제 내가 나왔다. 이제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아니, 왜 그게 휴가철에 읽을 책이지? 여름 휴가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상큼하고 막 흥미진진하고 막 이렇게 아니 그거야 JYP 의견이지. 짠짠짠짠 자기 의견을 이런 거 막 강요하네 막. 그럼 이제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네. 이제 저는 진짜 휴가지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 아니 이거 가짜 휴가지예요. 그러면 멕시코 휴양지 가짜 휴가지예요? 카프리 가짜 휴가지 아니에요. 그렇긴 하네. 어쨌든 정말 휴가지를 배경으로 하고 휴가지에 휴가를 간 사람들 휴가 갔다니까. 아니 도대체 뭐가 다르냐고요. 저 애청자분들 그 스콧 스미스의 폐허 읽으시고 과연 이게 휴가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 아닌지 한번 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휴가지를 배경으로 한 소설 맞고요. 네, 휴가를 떠난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 다룬 소설 맞습니다. 근데 여름 휴가 때 이렇게 시간 죽이기용으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읽기에는 너무 칙칙한 소설이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을 끈적끈적하고. 저는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인 미셸 비쉬의 내 손 놓지 마. 네, 미셸 비쉬. 미셸 비쉬는 심지어는 우리 3명의 단톡방 이름이에요. 그죠. 네. 저희가 그림자 소녀였죠. 네. 그 책을 가지고 처음 이제 뭉쳐서 읽기 시작하는 바람에 단톡방 이름을 비쉬라고 해놨는데 미셸 비쉬의 책 중에서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4권인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 손 놓지 마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인도양의 마다가스카르 섬 바로 옆에 있는 정말 조그만 레위니용이라고 하는 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소설입니다. 레위니용은 프랑스 땅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휴가를 많이 가는 휴양지 중에 하나인가요? 그렇죠. 파리에서 직항이 있습니다. 네, 프랑스 땅이니까 국내선 타고 가는 곳이죠. 그 나라 사람들은 레위니용 이거 영어로는 리유니언하고 똑같은 스펠링인데요. 뭐 프랑스 혁명 당시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 이름이 붙은 그 스토리도 있던데 어쨌든 레위니용은 마다가스카르 섬 옆이고 인도양에 있으니까 그냥 천국
우리가 휴가 때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좋은 날씨, 좋은 해변 이런 것들이 있는 작은 섬인데 그 섬으로 그 프랑스 젊은 부부가 휴가를 떠납니다. 휴가를 떠나서 그 부부하고 딸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호텔 뭐 수영장인지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나 잠깐만 방에 갔다 올게 이러고 방으로 올라가요. 근데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올라가 봤더니 없어요. 근데 객실에는 혈흔이 낭자한 거죠. 시체는 없고. 그래서 아내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우리 마누라가 사라졌어요라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휴양지에서 아내가 갑자기 사라진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경찰이 수사를 막 하는데 남편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죠. 보통 아내가 사라지면 항상 남편이 용의자가 됩니다. 그렇죠. 비극이죠. 그렇죠. 근데 시신도 없고 뭐 뚜렷한 증거도 없고 본인이 신고하고 이랬으니까 당장 체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 남편과 어린 딸이 사라집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경찰은 범인이니까 도망을 갔나? 그러면 이 딸도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이러고 열심히 이제 찾아다니는데 딸은 같이 도망간 게 아니라 아마 같이 간 거예요. 납치를 당했을 것이다라고 경찰은 경찰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짠짠짠짠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부부는 그 레위니옹 섬에 처음 온 게 아닙니다. 10년 전쯤에 여기에 왔었는데 그때 아들이 그 섬에서 죽습니다. 어린 아들이.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게 이제 또 상황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10년 전에 아들이 죽은 사건과 지금 아내의 실종 사건과 이 피와 이 아빠의 또 도망과 이거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제가 처음에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렇게 일을 막 펼치냐 뭐 이랬는데 뭔가 그 최근에 제주도에서 저도 일어났던 생각했어요. 네. 그 끔찍한 살인 사건이 막 연상이 되네요. 그런 거 예. 하여튼 급박한 도주전이고요. 그리고 이 미셸 뷰시가 이 지리학자 출신 아닙니까 원래. 그래서 이 동네를 묘사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근데 그 동네 지리를 저희가 알아서 뭐 합니까? 상큼한 이야기인가요? 제주도 살인 사건이 생각나는데 상큼한가요? 근데 그 도주전이면 그 지리적 지식이 잘 드러나나요? 이게 계속해서 이동을 해가는 로드무비 같은 형식인 거예요? 그 섬이 이제 워낙 작은 섬이라서 혹시 지도 봐야 막 아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렇진 소설 않고요. 아닙니까? 거기 이제 뭐 지형, 뭐 동굴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동네 이야기가 나오고 하여튼 저 같은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 같은 인간은 이걸 읽으면서 계속 흥미진진하게 이 섬을 상상하면서 읽었을 거 아닙니까? 목록에 올랐죠. 내 평생 죽기 전에 한번 간다 여기. 네. 레위니옹 섬이 국토의 43%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섬이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나름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크기가요. 제주도랑 비교하면 제주도보다 뭐 조금 작거나 비슷하거나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다가스카르는 꽤 큰 섬이잖아요. 네. 그 섬에 비하면 정말 옆에 그 점 하나 찍혀 있는 그런 거라서 굉장히 작은 섬이고 뭐 그 섬에 사는 인구 100만 명도 채 안 되고 뭐 이런 그런 곳인데 어쨌든 더 이제 이야기하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결말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긴 합니다. 스포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네. 그런데 일단 BC를 JYP가 상당히 좋아하는 작가인데다가 뭐 박평도 알겠지만 이 내선 놓치마는 그 JYP가 좀 틈 날 때마다 야 내선 놓치마 안 읽어봤으면 한번 읽어봐 재밌어 그랬던 소설이거든요. 네. 맞아요. 2013년 소설이네요. 네, 그래서 이 내선 놓치마라는 소설을 딱 머릿속에 생각한 다음에 휴가지를 무대로 한 여름휴가 특집 하자 우리. 큰 그림은 이미 짜여져 그런 있었던 거죠. 거죠. 네. 그리고 레위니옹 섬은 사실 더 유명한 게요. 아바타를 거기서 또 찍기도 했습니다. 아바타를 찍었던 섬이에요? 아바타는 뭐 여기저기서 찍었지만 그 아바타의 여러 촬영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현지인들이 또 중간중간에 자꾸 나옵니다. 원래 원주민들이.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결국 이것도 이제 복수가 좀 테마가 되는 이런 계열인데 하여튼 페이지 터너 계열이라서 여름 휴가철에 내가 레위니용 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레위니용은 너무 우리나라에서 가기 머니까 어딘가 이제 가까운 휴양지 뭐 해변 같은데 대충 들어 누워가지고 뒤적뒤적하면서 읽으면 그런 분위기가 아주 잘 사는 그런 책이다. 약간 설정만 놓고 보면 진짜 아까 저희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있었던 그 살인 사건이랑 같이 연결이 되면서 네. 제주도에 가서 읽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겠네요. 자, 오늘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상의 없이 휴가지를 무대로 한 소설을 한 권씩 골라왔는데 다양하네요. 다양한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어떤 장르 혹은 작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작품들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국적도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이렇게 다양하고 장르도 다르고. 네. 저기 작가랑 제목 한 번씩만 더 읊어줄까요? 네. 역순으로 하죠. 제가 추천한 거는 미셸 비시의 내 손 놓지 마라는 책이었고요. 저는 스콧 스미스라고 하는 걸출한 작가의 두 권의 소설 중에서 이 폐허라고 하는 소설을 일단은 권해드리고요. 혹시 그 작가의 전작인 심플 플랜을 아직까지도 안 읽으셨다면 이번 여름에 꼭 한번 읽어보시라는 이야기도 같이 전해드립니다. 네. 제가 추천했던 작품은 뭐 현대 이탈리아 문학의 거장이라고 손꼽히는 알베르토 모라비아의 경멸이고요. 고다르가 만들었던 동명의 영화의 원작 소설이기도 합니다. 네. 자, 여름 휴가 특집 4개를 준비했는데 그중에 1탄 휴가지를 배경으로 한 소설 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더 세죠.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